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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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잠시 후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면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질문하시는 게 많아서 여기 이제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 하고 질문을 받아보고, 질문이 없으면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끝내고, 만약에 지난 시간처럼 질문이 많으면 그냥 Q&A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쓰시게 될 텐데, 그때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실수들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면접을 고려해서 또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맨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합격한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고 다들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자기가 잘 써서 붙은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실수를 하셨다면 이런 건 바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써서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소개서가 만약에 잘 쓰여진 자기소개서가 아니라면 그게 면접에서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붙었다고 해서 그 자기소개서가 완벽하게 잘 쓰여진 자소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그 스펙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맨 첫 장인 이력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소서 항목들에 적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력서에 적는 거 말고 이제 여러분이 그 뭐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뭘 준비했니? 너에겐 어떤 역량이 있니? 이런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어떤 스펙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냐면 인턴을 했다 아니면 자격증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자소서를 채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인턴을 했어요. 그럼 인턴을 해서 그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걸 쓸 때 그 인턴과 연결된 역량으로 영업력을 많이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인턴을 할 때 카드를 유치를 얼마만큼 했다. 이렇게 해서 카드 유치를 얼마만큼 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영업력을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그냥 단순하게 자소서로만 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합격을 해서 면접에 가게 되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제 인턴을 해서 네가 그렇게 카드를 유치를 얼마만큼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공수표를 던지는 것 같고 저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그래서 검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격증 역시 이제 자격증과 관련해서 금융 지식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융 지식, 경제 지식.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나에게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이 있다라는 역량을 어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가지고 또 면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이 많아? 그럼 한번 널 테스트해 봐야겠다. 신용장이 뭔지 아니?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여러분이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에 대해서 어필한 내용을 이제 파고들어서 물어보는 면접 질문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의 그 범위는 너무나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할래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기소개서에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경제 지식이 많고 금융 지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검증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준비를 사실상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실수들을 안 하고 좋은 자소서의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은행 업무에서는 자격증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따라고 하고, 주변에 붙었다는 사람들 보면은 들어오면 따라고 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왜 은행을 붙는 사람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맞잖아요? 다 들어가면 자격증 필요하고, 그리고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붙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이제 그런 취업 박람회 이런 데 가서 인사 담당자한테 왜 그 합격자 중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많느냐, 뭐 토익을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라는 답변, 기본만 하시면 돼요라는 답변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은행 업무에 자격증이 필요한데 은행 붙는 사람 중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많이 붙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상하죠? 왜? 들어오면 따라고 하면서 붙는 사람은 자격증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붙여주는 건지, 그 자격증을 딴 노력을 폄하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혹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난 시간에 방송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 기억을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좋아요. 그래야 제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세금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비과세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없던 건 비과세, 내야 되는데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일단 요 개념을 잡고 이걸 응용해서 그 올바른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가 한 5분 동안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5분 듣고 나서 이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거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5분은 제가 혼자 떠들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비과세는 어쨌든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이제 공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게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 금이 지금 비과세 상품이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원래 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다. 그러면은 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감면해 주니까 이건 어떤 사람한테 유리하냐면, 여기 보면 소득공제는 이렇게 소득세율에 따라서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만약에 자신이 1200만 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럼 6.6%의 세금을 내야 돼요.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만약에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을 해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상품이라는 건 뭐 ISA가 있는데, ISA 상품에 소득이 1000만 원 인 사람이 ISA 가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소득공제를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1,000만 원까지는 못 받지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그 60만 6천 원, 60만 6천 원 맞죠? 60만 6천 원을 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맞나? 계산이? 네. 그래서 이게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그러면은 만약에 연봉 1억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1억 초과는 38.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럼 만약에 1억인 사람이 똑같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면 1,000만 원 곱하기 38.5%에 해당하는 3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지만 1억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각각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예를 들 때 누가 훨씬 이익이죠? 고소득자가 훨씬 이익이죠. 385만 원, 60만 6천 원이니까. 이렇게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잡아놓으시면 되고, 세액공제는 금융상품별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이다. 그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이렇게 13.2%다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그 만약에 이제 그 5,50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92만 4천 원과 115만 5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액 공제랑 소득 공제는 뭔 차이냐면 세액 공제는 금융 상품에 정해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고 소득 공제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나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ISA라는 상품에 소득공제 상품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소득 구간이 이제 요 B는 연봉이 1억인 사람이고 A는 연봉이 4,500만 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ISA에 똑같이 가입을 했을 때 A는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그 115만 5천 원을 감면을 받게 되고 B는 269만 5천 원을 받게 돼요. 얼마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예시로 들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연봉이 4,500, B는 연봉이 1억인데 똑같이 그 7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ISA와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을 때 A는 115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세액공제도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고 근데 B라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인 ISA가 가입을 하면 269만 5천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92만 4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상품이 유리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하다. 지금 아까 예시에서는 4,500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그 4,500이 아니라 그 A가 지금 4,500인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4,500이 아니라 연봉이 1,000만 원이었으면 그러면 요건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지금 여기 6.6%로 계산하면 700 곱하기 6.6 하면 이게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700만 원이다. 더 4,500만 원이 아니라 A가 더 가난한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7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700 곱하기 6.6%에 해당하는 46만 2천 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어쨌든 A와 B를 비교해서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리한 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원래는 적금 예금을 하는 사람이거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비과세나 아니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 직장을 안 다니니까 세금을 안 내죠. 소득세를 안 내니까 소득공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적금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달이 10만 원씩 내 가지고 1년 돼 가지고 탈 때 거기 통장에 찍힌 거 보면 원래 이자 얼마인데 거기서 세금 떼고 얼마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해외 비과세 펀드라던가 아까 그 기사에서 본 그리고 골드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이런 비과세 상품은 여러분과 같이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국제 변동성이 상승하고 지금처럼 대북 리스크가 증가할 때는 골드로의 리밸런싱을 하면 좋겠죠. 꼭 그리고 뭐 변동성까지는 고려 안 하더라도 적금, 예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걸 골드에 투자하면 비과세가 돼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 그 대북 리스크가 증가한 다음에 이렇게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은 금값이 오르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비과세는 어떤 사람? 소득세 안 내는 사람,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자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럼 소득공제 상품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소득공제 펀드랑 청약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상품과 노란우산공제 뭐 이런 상품들이 이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소득을 신고를 전부 다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소득세가 낮게 신고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뭐 현금의 보유량은 많더라도 어쨌든 서류상 상대적인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아까 저소득자는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소개에서 쓰는 거에 제가 응용을 해볼게요. 아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드 유치를 얼만큼 했다. 인턴하면서 내가 카드 유치를 얼마만큼 할 만큼 영업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이렇게 많아서 경제지식과 금융지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올바른 작성이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자기소개서의 작성을 지금 뭐로 예시를 들 거냐면 똑같이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하면서 카드 유치 몇 개를 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이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뭔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알기 쉽게 상당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인턴을 해서 강조해야 되는 거는 영업력보다는 이해력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뭐 다른 것도 강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영업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력을 강조하지 말고 이해력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럼 이해력을 어떻게 강조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회사에서 다 원천 징수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다 세금의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사 같은 데 보면 직장인이 세금 걷기 제일 좋아서 그들을 가지고 뭐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했는데 금융상품들의 세일즈를 위해서 영업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즈를 위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인턴을 하면서 그 세일즈를 위해서 전단 안내장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인은 직장인에게는 금융상품 중에 그 은행의 수익성을 생각하면서 그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서 직장인에게는 신용카드와 소득공제 펀드 그리고 해외 비과세 펀드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직장인을 상대로 안내장을 제작할 때는 직장인은 세금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인 고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인턴할 때 주변에 대기업이 있어서 고소득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단을 제작했는데 예금 적금 상품 위주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와 소득공제 펀드 그리고 해외 비과세 펀드를 팔기 위한 안내장을 제작을 했다. 그래서 예금 적금의 경우에는 그런 고소득자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이율보다도 절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제 권유를 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펀드와 해외 비과세 펀드를 안내를 했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고 신용카드는 그 소득공제율이 15%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쓰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절세 혜택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팔아야 되니까 신용카드의 안내장에다가 신용카드랑 소득공제 펀드랑 해외 비과세 펀드를 같이 배열을 해서 신용카드로 인해서 줄어드는 절세 혜택은 소득공제 펀드와 해외 비과세 펀드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혜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유류비 절감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장을 제작하고 그리고 소득공제 펀드와 해외 비과세 펀드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장을 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여기에는 영업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그런 서브 텍스트가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면접에 갔을 때 관건은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표가 최종 합격이지 자기소개서의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력을 강조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예를 전단 제작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데려다가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랑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인턴을 하면서 영업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드 유치를 얼마만큼 100자 했습니다. 200자 했습니다. 이러면 면접관이 면접에 갔을 때 신뢰가 안 가고 공수표 던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면 얘는 이해가 빨라서 데려다가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은행에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필요하고 들어가면 자격증 그렇게 따라고 하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많이 붙고 그 취업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자격증 없어도 큰 문제 없이 뭐 합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붙냐면 면접에 갔을 때 영업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본다는 거예요. 금융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쓰면 얘 테스트 해보려고 경제 지식 물어보고 금융 지식 물어보는데 그거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신용장 뭐야? 그리고 뭐 요즘에 경기 상황이 어때? 뭐 이런 이야기 물어봤을 때 대답 잘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떨어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해력을 강조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야 되냐면 얘는 이해가 빨라서 고객에 대한 이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데려다가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셔야 여러분이 단순히 자기소개서의 합격이 아니라 면접에서의 합격까지 이제 성취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기소개서를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런 유사한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 피드백을 조금 받고 싶은데 이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채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적거나 역량을 적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럼 방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 거 가지고 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질문 들어온 거 받고 질문 미뉴 97님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본인 소득에서 아예 제해 주는 건가요? 소득 여기 비과세 상품? 아니요, 아니요.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 상품은 아예 처음부터 세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적금 가입하면 그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세금의 대원칙은 뭐냐면 세금의 대원칙은 대한민국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적금을 가입했어요.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으니까 이자 소득이 있으니까 이자 소득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그냥 애초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익을 봐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제의 개념이 아니라 비과세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나요? 답변 드렸으니까 이해하신지 빨리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네네. 이해하셨으니까 다시 이어서 빠르게 예를 또 드려볼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생각하고 있는 걸 머릿속에서 지우시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꼭 전단 제작이 아닐 수 있겠죠. 뭐 인턴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위한 뭐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전단 제작이 될 수도 있고 내정 고객에 대한 안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또 신용카드를 은행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연회비일 거예요. 연회비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연회비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기억을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그 현금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 세금 내는 거를 되게 낮춰요. 자신의 소득액을 낮춰서 그 실질적으로는 부자여도 서류상은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니까, 아까 저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좋다고 했어요, 세액공제가 좋다고 했어요?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신고를 적게 하니까 세액공제 상품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좋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밸런싱을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과 달리 세액공제 상품으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또 세액공제 상품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지금은 IRP라는 상품으로 예를 들 건데, 자영업자는 상대적 저소득자여서 자영업자 고객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상품인 IRP에 대한 전단을 제작했다. IRP는 뭐예요? 퇴직연금 상품이에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노후 대비가 힘드니까 IRP 상품에 가입을 하면 그럼 노후 대비도 돼서 좋을 거고, 상대적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돼서 좋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원래 IRP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관리하라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는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2017년 이제 6월 정도부터 IRP에 자영업자도 가입을 하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 첫 번째 쪽 보면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자격이 7월 26일에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라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영업자, 군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사 보면 IRP 확대 가입 1호는 자영업자. 그래서 자영업자는 원래 안 됐는데 자영업자 가입이 가능하게 됐고, 문재인 시대 절세 상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외 뭐 비과세 펀드부터 시작해서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들이 이런 절세 상품이 부자 증세 시대인 문재인 시대에 필요하다는 기사. 그리고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상품에 대해서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를 잡아 놓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IRP 상품이 최근에 은행권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화두가 되는지 알겠죠. IRP 상품에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시대의 부자 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자영업자로의 가입 대상의 범위가 확대돼서,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이런 식으로 자영업 인턴을 하면서 내가 자영업자를 위한 안내장을 제작했고,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는 세금을 낮게 신고해서 상대적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품인 IRP 상품에 대한 안내를 적었다. 그리고 IRP 상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통한 그 자영업자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이제 안내를 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의 경우에 연회비가 있어서 고객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자 신용카드는 각 은행별로 다 연회비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를 그들에게 권유를 해서 이제 신용카드를 통한 은행의 수익성과 IRP를 통한 은행의 수익성을 강화한 그런 어떤 인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IRP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가 방금 기사 내용 잡아드렸죠. 그러면 와, 얘는 진짜 금융상품에 좀 관심 가지고 은행에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애구나. 면접관 입장에서
지금 자기소개서의 작성 목표를 자기소개서 합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계속 면접 합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적었을 때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뭐다? 내가 자기소개서 적을 때 목표는 면접관이 얘는 이해가 빨라서 데려다가 가르치면 이를 금방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방금 그 IRP 얘기를 적게 되면 얘는 고객에 대한 이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되어 굉장히 빠르게 하는 아이기 때문에 데려다가 일을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면접관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할 때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예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적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융상품들에 대한 트렌드와 고객에 대한 이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없어도, 그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 자주 붙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꼭 자격증이 분명히 은행에서 필요하고 들어오면 자격증 그렇게 따라고 하는데 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붙이는 거야? 난 힘들게 자격증 땄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들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자격증이 조금 없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자격증이 없고 스펙을 낮아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특히 최근과 같은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에비추후후님 안녕하세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월 27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바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연결시켜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올바른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그 올바른 작성에 대한 목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합격이 아니라 면접관에게 얘는 이해가 빨라서 데려다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다라는 서브 텍스트를 주는 게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면접관에게 충족시켜 준다면 나는 면접을 합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은행에 그렇게 합격을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시절에도 토익 점수가 안 중요하다, 기본만 하면 된다고 은행의 인사팀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에비추후님 퇴사하세요? 어, 그 원래 어디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퇴사하세요? 요즘 같은 취업 대란 시대에 퇴사를 하시고 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다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스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단순히 자기소개서 합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채용 트렌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퇴사하시는구나. 삼성 비서 계약직, 음, 비서가 계약직이 많죠. 근데 비서 되게, 삼성 같은 경우는 비서도
그 이건 사담인데 제 친구가 그 삼성의 모 회사에 다니는 비서분이랑 사귀는데 그 비서분의 그 소득이나 이런 게 되게 높더라고요. 계약직이어도 삼성 비서는 소득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음, 네, 사담입니다. 자, 질문. 아까 이제 저기 민유97님 질문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질문 다른 거 없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모르긴 모르지만 그 에비 추후님의 연소득이 은행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확 높아지거나 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은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기는 하지만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데 처음부터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한 4천 연봉이 최근에 이제 한 4,500 정도가 되는데 성과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4,500 전후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초봉이 책정이 돼요. 여자는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왜냐면 군대 2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행이 좋은 건 대학원도 쳐주고 군대도 쳐주고 대학교 연수도 그 근속 연수로 쳐줘요. 그래서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처음 초봉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대졸 신입 여자 기준으로 비서셨으면은 어쨌든 그 여자분이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입행원 기준으로 은행의 여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4년 아니면 뭐 혹은 2년만 그 근속연수로 쳐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낮다. 그런데 그런 비서와 비교해서 연봉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복지나 연봉 상승률은 더 높을 거다. 근데 초봉은 어쩌면 좀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지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딸기라따님 안녕하세요. 애청자신데 인턴을 통해 고객 서비스 역량을 길렀다고 하는 것도 공수표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턴을 하면서 인턴을 아까 방금 예로 들었는데 인턴을 하면서 이해력을 강조하면 좋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 어떤 역량, 그러니까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해력이라고 써가지고 딸기 라떼님이 이제 그럼 나도 이해력을 강조해야 되는 건가? 그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기에 역량에 영업력이 들어가도 되고 고객 고객 서비스 역량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역량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작성. 그럼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해력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고 영업력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고 고객 서비스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 안에 그렇게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전단을 작성해서 고객의 타겟군별로 전단을 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영업력도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안내장을 제작했으니까 이 안에는 고객 서비스의 역량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량의 뭐 이해력이냐 영업력이냐 고객 서비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성을 이러한 식으로 최근의 트렌드와 고객에 대한 이해,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적으셔야 좋다. 이렇게 적으면 그냥 이 안에 이해력도 들어가 있고 영업력도 들어가 있고 고객 서비스 역량도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예시 들어드린 거를 쭉 쓰고
이렇게 나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해도 말이 되고, 나는 이렇게 은행에서의 영업을 해본 영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 되고, 이렇게 고객의 타겟군별로 그들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역량을 키워왔다고 해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작성만 하면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해력을 넣든 영업력을 넣든 고객 서비스를 넣든 다 말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꼭 이해력을 강조한다고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면접관은 면접에서 얘는 이해가 빨라서 데려다가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딸기라떼님 이해하시나요? 제 애청자시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기사 다시 한 번만 같이 보고 가면, IRP에 대해서 가입 조건이 최근에 완화가 돼서 자영업자들도 군인도 공무원도 모두 다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IRP는 세액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저소득 소득 신고를 적게 하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 보면 IRP 대상 가입 확대 1호는 자영업자가 했다. 그리고 부자 증세인 문재인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상품,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품이 니즈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당장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은 아직 아니고, 어쨌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에 IRP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은행뿐만 아니라 뭐 국민은행도 드라이브 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 증가해 있다. 그래서 그 은행별로 조금 특화시키는 금융 상품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또 적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식이나 금융 지식 이런 걸 어필하는 것과 달리, 면접관이 그냥 일반적인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하거나, 지원 동기가 뭐예요? 왜, 왜 졸업 유예했어요? 왜 전공이 아닌데 여기에 지원했어요? 이런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뭐가 달라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런 뭐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가입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로 한정이 되게 될 거예요. 나올 질문들이. 그러면 아까 나는 자기소개서에 경제지식, 금융지식이 많다고 적으면 경제지식이랑 금융지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그렇게 되면 난 그것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힘들고 탈락의 길로 접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면접에서 일반 인성 면접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들로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나올 질문들을 유도를 해가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면접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막 질문을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못 드리고 다음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릴게요 하고 방종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Q&A, 오늘 한 내용 아니어도 되고 뭐든지 Q&A, 취업 관련, 은행 관련, 금융권 관련, 스펙 관련 질문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일단 질문을 다 받고 그 다음 시간이 남으면 또 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뭐 질문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냥 그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사를 뭐 혼자 읽어보고 이러는 거는 다 누구나 하는 거고, 다 누구나 뭐 논술 준비든 면접 준비를 위해서 그 경제 신문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문을 혼자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잡시컨님 그 저기 자료 만약에 그 받고 싶으시면은 그 유튜브 구독하시고 거기 어디야 그 제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에 뭐 방송 공지에 대한 그 공지글에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은 Q&A 게시판에 댓글 다시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유튜브 구독했고 아이디 뭐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쓰시고 여기로 자료 보내주세요 하면은 자료를 이제 발송해 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면 그 댓글 다시면 오늘 방송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일괄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보호무역주의가 하나의 트렌드인데 그 여러분도 그 보호무역주의가 최근에 트렌드라는 거는 아시죠? 아시나요? 여러분의 그 준비 수준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한번 저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보호무역주의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사 같은 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다 잡아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또 5분간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도 5분 집중하고 있으면 5분 후에는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미국에는 통화정책과 통상정책, 외교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범주 안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중국도 시작하고 다른 나라들도 시작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가 되어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보호무역주의 안에 그래서 무역 전쟁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TPP 탈퇴한다 나프타 재협상한다 한미 FTA 재협상한다고 하는 것도 자신들의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특히 제조업 다른 것도 이제 되살리지만 특히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의 범주에 이제 화두가 보호무역주의고 보호무역주의 안에 그래서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 기후협약 탈퇴,
한미 FTA 재협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보호무역주의가 뭐냐를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 뭐가 문제 나오더라도 약술이 나오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한미 FTA 재협상 FTA라던가 그 뭐 WTO라던가 이런 건 약술로 나오기 좋을 거고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범주는 논술로 나오기가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서론을 구성한다고 할 때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화면에 안경을 쓰니까 좀 반짝여가지고 똑똑해 보이려고 안경을 좀 써봤어요. 뭔가 똑똑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장난이에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뭐냐를 알려면 정확히 인지를 하려면 가트 체제, WTO 체제, FTA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가트 체제는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논제 전체를 다루는 것은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오늘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다 신문을 읽고 하실 테니까 그런 신문을 읽을 때 그 흐름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흐름을 잡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상 당장 신문을 본 지가 뭐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럼 언제 그 흐름을 잡겠습니까? 한두 달치 다 읽어야 돼. 다 읽는다고 잘 잡히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 흐름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논제의 범주에 대해서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가트, WTO, FT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가트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막 다 무역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살다가 그 이제 무역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들의 비교 우위 상품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비스나 이런 건 교역을 안 했기 때문에 주로 재화, 상품들 위주로 무역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자유무역 협정은 FTA 말고 그 옛날에 이제 옛날에 지금의 FTA와 같은 게 가트 체제예요. 가트는 쉽게 얘기하면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하자고 해서 맺은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트 체제 하에서는 중심 기구는 없었어요. 국제 기구, 자유무역을 관장하는 중심 기구는 없었고 그냥 가트 체제. 가트는 협상이다. 그래서 교역의 범위는 과거에 재화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분쟁 해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WTO라는 게 나오면서 WTO는 뭐냐면 그거예요. 저기 방금 가트는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협정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WTO는 국제기구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발달하면서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까지 교역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WTO는
WTO가 생기게 됐고 이제는 조금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까지 필요하게 돼서 WTO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재판이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WTO에서는 주로 이제 합의를 권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쟁 해결이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공식적인 국제 기구가 생기면서 효과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WTO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다자주의와 최혜국 대우예요. 다자주의는 뭐냐면 여러 국가들이 그 WTO라는 국제 기구 안에 참여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 딱 들어봐도 최혜국 대우해 주는 거니까 좋은 거 같잖아요. 최혜국 대우는 만약에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인데 일본에는 관세를 되게 낮춰서 관세를 10% 때려요. 그런데 중국에는 20% 때려요. 그러면 그 최혜국 대우 WTO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제일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일본이 되겠죠. 방금 얘기해서 관세를 10% 때렸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도 최혜국 대우를 해줘라. 그래서 제일 좋은 나라의 대우를 다른 나라에도 해줘라. 이게 최혜국 대우고 그게 이제 WTO의 중심 내용이다. 다자주의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효과는 크고 이제 범위는 넓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고 효과가 크니까 협상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됐어요. 그렇겠죠. 저희도 이제 여러 사람이 밥 먹으러 갈 때 야 뭐 먹을래 하면은 의견이 분분하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의견이 오래 걸리게 됐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그래서 나왔냐면 FTA라는 게 나왔어요. FTA는 범위가 조금 작아요. 교역의 범위는 그대로예요.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이렇게 교역의 범위는 넓게 되어 있는데 국가의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양국 아니면 지역. 그래서 지역끼리 맺은 FTA가 노스 아메리카 FTA, NAFTA에서 나프타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지역 간 맺은 FTA예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맺은 게 NAFTA, 나프타. 그런데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 하려고 나프타 깨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도 이제 그래서 하자고 하는 거고 한미 FTA 지금 FTA 들어간 두 개 나프타 한미 FTA 국가의 범위가 어떻죠? 작죠. 교역의 범위는 넓은데 그래서 뉴스 보면 막 한미 FTA 할 때 막 쌀도 하고 자동차 반도체 다 하잖아요. 교역의 범위는 넓고 국가의 범위는 작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WTO를 통할 때보다 협상은 더 빠르게 진전이 되고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FTA 역시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ISD라는 것에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 분쟁 조정 제도라는 건데 ISD라는 건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그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사건 때 그 론스타가 국가를 일개 기업이 국가를 고소를 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그 옛날에는 기업이 국가를 고소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 국제법상. 그런데 그게 ISD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그 국제은행 산하에 분쟁 조절 기구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그 제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양쪽 그 한국 그리고 뭐 론스타 쪽 양쪽에서 한 명씩 그 이제 재판을 담당할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또 총 3명을 하게 되는데 또 한 명은 또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분쟁 해결 기구가 있어요. FTA도. 그래서 강제력이 좀 있죠. 그래서 예전 가트 체제, WTO 체제, FTA 체제 이렇게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잡아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깨겠다고 하는 게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한미 FTA와 나프타, TPP, 기후 협정 깨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랑 관련해서 또 이해하셔야 될 게 보호무역주의는 뭐냐면 관세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자유무역의 그 기조가 있잖아요. 가트 체제, WTO, FTA 이 자유무역 기조가 있는데 이 자유무역 기조에 예외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예외가 있냐면 관세 장벽이 있고 비관세 장벽이 있어요. 자유무역 협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관세를 때릴 수가 있어요. 수입 품목들에 대해서 만약에 원래는 10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원래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팔면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예요. 한국 소비자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자동차를 팔고 미국에는 자동차를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팔았어요. 한 50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렇지만 미국의 제조업 입장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싫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그 자동차가 100만 원이면 괜찮은데 한국의 자동차 비싸게 팔면서 그 미국에 들여올 때는 이제 싸게 파는 식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거니까 원래는 1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50만 원에 팔고 있는 거니까 너네 원래 100만 원짜리잖아 하면서 50만 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덤핑 관세. 관세 장벽이라는 거 안에 그 다시 가트 체제, WTO 체제, FTA 체제 이렇게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예외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고 관세 장벽 안에는 다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이러한 게 있는데 반덤핑 관세는 원래 100만 원짜리 물건 50만 원에 팔았을 때 미국이 50만 원 세금 때리는 게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는 뭐냐면 원래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그런데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그 자동차에 줘서 5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팔려고 했더니 미국이 야 이거 니네 원래 100만 원짜리는 맞는데 이번엔 100만 원짜리는 맞는데 근데 니네 이거 보조금 받아서 이거 50만 원 된 거잖아. 원래 100만 원짜리는 맞지만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랑은 다르죠. 그래서 니네 이거 보조금 받은 거니까 여기 관세 때릴게. 이게 상계 관세예요. 그래서 반덤핑 관세랑 상계 관세랑 무슨 차이냐면 원래 물건이 100만 원짜리였는데 원래 물건이 100만 원짜리였던 건 상계 관세. 원래 물건이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50만 원을 기업이 그냥 파는 건 반덤핑 관세. 거기에 관세를 때리는 건. 그리고 상계 관세는 뭐 보조금 같은 걸 받았을 때 이제 관세를 때리는 게 상계 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세이프 가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게 관세 장벽이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위생 요건이나 위생, 검역, 인증마크 획득 이런 것들이 비관세 장벽이에요. 까다로운 수입 절차. 그래서 니네가 이제 물건 파는 거는 이해하는데 대신 그 수입 절차를 한 15단계를 거쳐야 돼. 이런 게 비관세 장벽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들이 가트, WTO, FTA를 거치면서 자유무역 기조가 활성화가 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예외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고 이것들을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뭐다? 보호무역주의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죠?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 보호무역주의가 뭐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현황들을 한번 점검을 살짝 해보면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국가들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세 조치 건수가 이렇게 특히 비관세 이제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장벽 못지않게 비관세 장벽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 잡아 놓으셔야 되고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도 비관세 장벽을 이렇게 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우선 여기 지금 기본 개념 설명은 드렸어요. 이 역사와 기본 개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나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럼 이해가 가신 것 같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만약에 그래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논제가 나와서 서론을 적는다고 해봅시다. 서론을 적는다고 할 때 서론을 적을 때는 제가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서론은 뭐의 과정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심화시켜서 논제거리를 만드는 과정이 서론이다. 그럼 보호무역주의다. 그럼 보호무역주의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국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심화시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할 때 보호무역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론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쓰면 탈락이죠, 탈락. 그 보호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그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국가의 범위에 있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범위, 베트남 뭐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이런 조치에 더불어서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이제 서술을 하게 되실 텐데 이 내용에 더불어서 미국의 그 이런 조치들이 결국 미국의 제조업에 다시 그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의 일환인데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간접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범주에 그 환율 조작국 지정도 역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제한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압박으로 간접적인 그 무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 안에 다 이제 들어가고 그런 것이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2017년 들어서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심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문제다가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로 번져 나간다. 전 세계로 번져 나간다. 관세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 지정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제한을 한다. 예. 그러면서 뭐 관세 비관세 장벽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 적절하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섞어가지고 문제를 심화를 시키면 좋은 서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국 역시도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중심 체제고 미국에 한국이 수출하는 규모가 한 25%인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건 한 18%인가 그 정도. 중국이 더 많았는데 중국이 30%인가? 정확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무튼 중국이랑 미국에 한국이 제일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보호무역주의하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 쳐대면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힘들죠. 안 그래도 최근에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고 있고 한국은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의 기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해 가야 되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엄청 심각하게 심화를 시켜주는 서론을 작성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흐름을 쫙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막 본론이나 결론에 대한 것까지 다 다루는 거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잘 여러분에게 전달도 안 되고 설명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요 정도로 흐름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드린 뭐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보호무역주의든 관련 내용이나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8시 30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시컨님 이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주말마다 일요일 날 방송하는데 그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다음에는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그 방송 준비에 참고를 반영을 많이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환율 조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환율 조작국을 한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논제가 다 똑같은데 모든 논제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범주 안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어디쯤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흐름을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논술을 구성하실 때 목차를 작성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 관련해서 또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 때 그러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환율 조작국에 대한 염려는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는 뭐 약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음. 뭐 어떤 은행 관련 취업 관련 모든 내용들 오늘 방송 내용 관련해서 음, 이야기를 잡시컨님은 혹시 그 지난번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오셨었나요? 아, 세일즈 면접. 세일즈 면접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녹화 방송 중에 예전에 그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그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아프리카 TV 다시 보기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대비한 그 면접 강좌가 있어요. 강좌가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말고 그 이거 1인 방송한 거가 있어요. 그게 거기 안에 우리은행 세일즈 면접 대비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어차피 개인금융 직군이든 그러니까 일반 직군이든 텔러 직군이든 세일즈 면접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접근 방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다시 보기 해서 그 부분 세일즈 면접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찾아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잡시커님. 네. 거기에 제가 잘 설명했어요. 네.
그 1인 방송이 평상시에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평상시에 잘 안 보시다가 그 개인금융 서비스 그것도 면접 이제 일주일 전 이럴 때 하니까 그럴 때는 막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막 500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평상시에는 일요일 날 다 놀러 가시나 보다. 잘 안 보시네. 네, 정윤타님. 그쵸.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윤타님 방금 제가 그 보호무역주의 설명한 거 들으셨어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들으셨습니까, 정윤타님? 정윤타님 방금 설명한 거, 네, 들었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찍어서 공부를 하겠다. 찍어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뭐 찍어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다룰 범위가 크기 때문에 논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럼 그 논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환율 조작국이나 아니면 FTA, WTO,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뭐 비관세 조치, 관세 조치,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이런 거 얘기 드리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은 약술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보호무역주의는 논술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에 막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렇게 찝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찝어서 공부할 때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고 그냥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보호무역주의다. 그럼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찍었다. 찍었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약술은 상관이 없겠지만 논술은 그거를 그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찍어서 공부하는 거는 약술에는 통하는데 논술에까지 통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논술은 단순히 보호무역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영향과 뭐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서, 아니면 뭐 은행 산업에 미칠 영향 이런 식으로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찍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이어지면서 논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은행 시험이 가까워오거나 논술 시험이 가까워오거나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이제 약수는 안 하니까 상관없겠고, 그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 가까워오면 그 관련된 약술 문제 같은 거는 한번 다 같이 찝어볼 만한 음, 찝어보도록 하죠. 네. 근데 이제 논술은 찍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정윤타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 이번엔 제가 질문을 그럼 한번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뭘 질문하고 싶냐면, 그 이제 제 방송도 보시고, 그리고 뭐 동영상 강의를 뭐 구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좌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오프라인 강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안 한다라고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음, 다른데 다른 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 위주로 하고 있는데 뭐 금융권을 다루는 자기소개서든 논술이든 아니면 뭐 뱅커스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많은데 그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블로그 이웃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데가 굉장히 그 사람도 많죠. 그 고객 그 회사 입장에서 고객 학생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데 안 가시고 제 방송을 보시거나 저의 수업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그런 큰 데 놔두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을 드리니까 저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소통하는 사이니까. 막 없는 거 아니야? 막 없는데 그냥 없는데 그냥 보러 왔어요. 음, 괜히 물어봤다. 자, 좋습니다. 전 상처받지 않아요.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오늘 이제 지금 다룬 내용 쭉 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자료 필요하시면 유튜브 구독하시고 블로그에 Q&A 게시판이든 아니면 방송 공지 한 글에 댓글이든 편하신 데다가 댓글을 달면 이제 자료는 발송될 거고 유튜브 아이디와 그리고 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주시면 한, 음,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일괄적으로 그 메일 주소로 발송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당장 우리은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이 나오면 어, 봐가지고 그런 거 뭐 번개라 그러나 급으로 몇 번 이제 좀 다음 주에는 우리은행 관련한 방송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좌 그리고 첨삭 또 오픈을 하니까 그 필요하시면 수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강좌의 경우에는 광고 조금만 할게요. 광고 한 30초만. 강좌는 만약에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합격을 좀 해봤다. 그러면은 강좌는 안 들으셔도 돼요. 합격 몇 번 해보셨고 자기가 좀 적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은 근데 불안하다. 그럼 첨삭만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적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강좌를 수강을 하시고 첨삭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적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첨삭만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잡시커님 너무 감사해요. 음, 잡시커님은 97년생이세요? 잡시커님 97년생이십니까? 97년생이시면 스물 두 살인가? 네, 오프라인 강좌를 진행을 할 거고, 우리은행 자소서 대비반을 강좌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내용 동일한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다음 주 항목이 조금 과거와 바뀔 예정이어서 그 바뀌는 거 보고 글자 수나 이런 부분 보고 이제 해가지고 그 수강 시간을 정해가지고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 은행도 인터넷 은행 나왔는데 그 저기 시중은행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용을 하면 다 이용을 했지 시중은행을 끊고 인터넷 은행만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제 방송도 인터넷으로만 이용하시기보다는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아, 92년생이시구나. 아이디에 97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제가 이제 87년생이니까 저랑 10살 차이 나나 해가지고 제가 저기 그렇게 아저씨 같진 않죠 그래도.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